일본의 식민 역사. 식민 역사라는 건 일본이 이제 잠깐 한국을 식민 통치할 때 그때 어떤 삐뚤어진 역사관을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교육을 해서 한국을 이제 과거의 한국의 어떤 좋은 점, 장점을 잊게 만들고 일본을 약간 우상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에서 패한 사람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승자들이 패자들을 욕하게 됐어요. 그죠? 그 사람이 뭐 문란에서 졌다든지, 뭐 여자에 빠져서 졌다든지, 아니면 뭐 사치를 해서 그랬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일례로 여러분들 중에 히틀러 칭찬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만약에 히틀러가 이겼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히틀러를 찬양을 하겠죠. 여러분들 히틀러를 욕하는 이유는 히틀러가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조선의 임금이 어떤 식으로든 일본한테 어떤 식으로든 뭐 협박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졌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죠? 져서 식민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그 전에 잘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뭐 한국만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 또 아시아 여러 국가들 식민지가 많이 됐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도 지금 이제 백인들이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당시는 인디언들 나라죠. 그죠? 미국의 원래 땅 주인은 인디언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처음에는 와가지고 이제 살살 뭐 이렇게 친한 척하고 뭐 이래가지고 분위기 보고 자기들이 높으니까, 테크트리가 높으니까 어떤 그 인디언과 전쟁을 해서 다 뺏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인디언의 나라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친일 인사들이 그래도 글을 좀 알고, 그러니까 뭐랄까 현대적인 사회 시스템에 교육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보기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군이 보기에 이제 왕은 이제 왕은 없어졌으니까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교육을 받고 현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일본 식민 치하에서 현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앉혀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래 처단이 안 되고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친일 인사들은 한국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일본에 충성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도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뭐 일본국이 걸어놓고 거기서 뭐 사케 마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고, 심지어 그런 인사들이 학교를 세워요. 여러분들이 식민지를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회의 지도층, 그러니까 그 사회의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하고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친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소위 말하는 2호선 타고 다니는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에 있겠죠. 그죠? 그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학생들만 친일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일본의 반친일, 그러니까 친일 인사들만 성적을 잘 주는 거죠. 그죠? 일본을 욕하고 일본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 학점을 낮게 주거나 퇴학을 시켜버리는 거죠. 간단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취직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친일을 하게 되죠. 아주 쉬워요. 그걸 무려 100년이 넘도록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에 좀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 대부분을 친일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려 100년이 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은 따로따로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유사해요. 일본이 하는 교육, 한국이 하는 교육, 일본 법령, 한국 법령 거의 유사해요. 다만 번역을 했다는 것 뿐이죠. 뭐 언론 시스템, 뭐 교육 시스템, 뭐 환경 시스템 뭐 다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방송 언론에선 일본은 노벨상을 많이 타는데 왜 한국은 노벨상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뭐 이거는 100% 확신은 못해서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한국에서 연구한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연구한 걸 일본으로 빼돌리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노벨상을 타는 거죠. 그리고 로열티를 안 내고 쓰는 거죠. 물론 과거 예전에 노벨상 탄 거는 모르겠지만 최근 한 20-30년 이내에 노벨상 탔던 사람, 한국 사람, 그걸 개발한 사람이 한국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이템을 상당히 빼돌리거든요. 왜 그래? 로열티를 안 주니까.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맞는지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노벨상을 받으면 만약에 본인이 무슨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빵 만드는 레시피가 자기 거잖아요. 그죠? 자기 건데 노벨상을 받으면 그 노벨 재단에 그 레시피가 무료 넘어간대요. 아이템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못 받는 게 아니고 안 받는 거죠. 자기가 평생 연구한 걸 노벨 재단에 갖다 바쳐야 노벨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멍청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노벨 재단이 그 아이템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연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죽여보고 빼돌리고 돌리는 거죠. 비싼 로열티를 요구할 테니까 기술비를 요구를 하겠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절대 한국 사람들이 모자라거나 멍청하거나 그랬으면 지금의 경제 발전, 지금의 어떤 기술력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만드는 현대자동차만큼 수준의 자동차 만드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위 그 유엔이 160 몇 개국인가요? 그렇지만 자동차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한 10군데도 안 돼요. 국가로 치면.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죠?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현대자동차 수준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현대차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 역사 뭐 이렇게 영화는 영화예요. 그죠? 영화는 어떤 영화들을 보면 이상하게 왕을 약간 비꼬고 꽈고 욕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죠? 왕도 어쨌든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일 텐데, 그 수많은 침략을 받고도 아직도 자기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까? 정말 어디 나라 가면 전투민족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도 안정 없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는데 제대로 된 지도는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갑자기 조선시대 말기에 뭐죠? 대동여지도 만드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 지도를 그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이 좀 더 정교한 지도를 만들었다, 아니면 전도를 만들었다, 뭐 요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지도 한정 없는 나라에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도 지도는 있었겠죠. 근데 좀 부정확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지도는 있었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그 활 같은 거, 당시는 조총이 별로였대요. 그때 당시. 물론 이렇게 활은 약간 숙련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활은 잘 쏴야 명중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뭐랄까, 좀 기능적인 면에서 빨리 배우죠, 조총이. 그렇다고 조총도 뭐 썩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한참 걸리죠. 조선 시대의 군인들은 판단은 활이 훨씬 빠르다 라고 판단을 했나 보죠. 그죠? 그리고 한국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활 반만 쏘는 거, 애기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석궁 같은 것도 만들고, 활도 되게 이렇게 조선 병기 연구소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데 가면 큰 석궁 같은 거 만들어서 화살 쏘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약, 대포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죠? 신기전 같은 것도 임진왜란 때 이미 있었고, 전 세계에서 최초죠, 신기전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화약 무기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다만 그 양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왕들이 혹시나 반역을 일으킬까봐 많이 못 만든 거죠. 많이 양을 그렇게 비축을 많이 안 해놓은 거죠. 왜? 그 총에 자기가 당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고, 신식군, 뭐 과거에 일제 일제 식민지 직전, 그러니까 조선이 점령당하기 직전에 뭐 신식군한테는 돈을 주고, 뭐 우리 군한테는 뭐 썩은 쌀을 줬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 어쨌든 왕이 보기에는 그게 멋져 보였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현대군 같은, 그죠? 조총에다가 칼을 꼽아 가지고 쓰는 그런 신식 보병, 군장 메고 다니는 신식 보병이 그때 당시 만약에 조선 고종 임금이 봤을 때는 아이언맨 같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그죠? 그렇다고 우리 장군들이 연구를 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쨌든 그때 당시,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무기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죠. 그 전쟁을 하면서. 그 전에 조총 수준이 아니고 뭐 여러가지 탄도, 뭐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총알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지금의 우리가 아이언맨 보는 듯한 그런 시각이었을 수 있어요. 그죠? 멋있어 보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청나라는 그때 당시 정치가 좀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항상 한국을 어떻게 한다? 먹으려고 했었다라는 걸
잊어버렸던 거죠.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을 가본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감탄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집채만한 배가 막 철갑선이 다니고 막 기차가 다니고 뭐 전철이 다니고 조선에 이제 전기도 없는데 거기에 막 발전소가 있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뭐 신세계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청나라하고 달랐던 게 청나라는 내려와도 바로 철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좁은 땅이니까 자기들은 이제 땅이 크니까 굳이 한국을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일본은 달랐던 거죠. 일본은 꼭 한국이 필요했던 거죠. 대륙을 먹어야 되니까. 대륙을 먹으려면 꼭 한국으로 안전하게 물자를 수송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일본이 한국을 현대화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뭐랄까 전쟁 물자를 운송하기 쉽게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영화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가시고 이러면 뭐 좋죠. 한국 사람들 오면 뭐 웰컴 투 코리아 뭐 이렇게 돈 많이 쓰니까 와서 뭐 돈 엄청 미국에 지금 일본으로 가장 여행 많이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적자도 무역 적자도 심한데 한국에 와가지고 알아서 돈 써주고 가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걔들은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쪽에서 한국 사람 취급하는 건 그냥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전쟁 식민지 돼봐요. 다 노예죠, 노예. 지금 일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돈 달라 하니까 뭐라 해요? 한국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얘들은 우리 노예였다 이런 거 아니에요. 노예한테 누가 돈을 주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예요, 여러분들. 식민지 되면 뭐 이렇게 동등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택도 없어요. 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식민지가 되는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네는 개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똑똑한 애들은 데리고 쓰겠죠. 말 잘 듣고 이런 애들은 지네 꼬봉으로 쓰겠지만 쟤네 이렇게 졸개처럼 데리고 있겠죠. 그 외에는 다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한국을 점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제 징집 당하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처럼 강제 징집 당해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군대 가고 총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전쟁 물자 만들고 아니면 끌려가고 위안부하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그런 역사 교육을 해도 왜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응?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일본이 좋다 그러면 일본 가서 살면 되죠. 그죠? 일본 가면 살아봐요. 어떤가? 마냥 좋은가? 한국 사람 어떻게 하나? 저 얼마 전에 누가 시의원 나와가 한국 사람 욕하니까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때렸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가봐요. 요즘은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처럼 그 노비 뭐 상업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랬더라고요. 한국은 그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한국인들은 그 일본의 노비보다 더 못한 그 밑에 등급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게 없어졌죠. 노비보다 더 밑에 등급이에요. 그 가축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친구들 보면 요즘 이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뭐 전쟁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답답해요. 그죠? 일본이 얼마 전에 전쟁 이야기 하면서 일본 헌법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일본이 남의 나라 패전국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게 이렇게 군사력을 행사를 못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헌법 평화헌법을 곧 개정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위대 경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위대가. 그러니까 일본 군대죠. 비행기 몰고 이런 애들. 자위대라고 하는 그게 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헌법이 고쳐지면 그걸 군대로 바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텔스기도 조립을 생산을 하고 있죠. 엔지니어 개량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막 스텔스기 수백 대 끌고 와가 미사일로 폭격하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은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왜 돌파구를 찾아야 되냐면 일본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죠.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건 뭡니까? 빚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일본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부채 비율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딘가에서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딘가에서 뺏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달러, 금 이런 거 뺏어가려면 전쟁할 수 있는 거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누가 그러잖아. 망하기 직전이라고. 물론 일본의 어떤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겠죠. 그죠? 일본 물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니까 쉽게 망하진 않겠지만 일본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죠? 한국이 일본을 많이 경제 정책을 많이 따라 하거든요. 한국 지금 봐요. 안 좋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멍청한 거는 일본은 N저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내리는 거죠. 환율을 내려서 물건값을 다운을 시켜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멍청한 애들은 일본으로 치면 엔고를 입으로 만드는 거죠. 환율을 입으로 올리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 애들 상당히 멍청하죠. 그죠? 그래놓고 만약에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지 한번 오른 물가를 이미 다 말아먹었는데 이미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세울 건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지금 당장 고무신 주니까 좋죠. 근데 그 고무신 누구 돈으로 사요? 여러분들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준다고 할 때 뭐라 해요? 대기업이나 재벌들 재산 환수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무신 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 고무신을 만약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뜯어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 고무신을 누구 돈으로 줄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죠? 생각을 해보고 선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장 뭐 해준다고 하니까 뭐 좋다고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결국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권율이 버리고 간 배가 200척이에요. 그죠? 근데 해군은 이순신 장군만 만들었어요. 그죠? 역사에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권율이 갖다 버린 배가 200척인데 해군이 이순신 장군밖에 훈련 안 시켰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미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배가 200척이면 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해요? 배가 작은 배도 아니고 한국 배는 굉장히 큰 배였다는데 1년에 20척씩 만들어도 20년이 걸려요. 1년에 20척 만들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이상 만든 배가 모인 게 200척이에요. 그죠? 나무가 있어야 되죠. 나무를 일일이 따듬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뒤틀리지 않는 방부목으로 해가지고 그 배를 만들고 거기에 또 칠을 하고 물새만 보수를 하고 거기에 또 그 화포를 실어야 되고 그죠? 심지어 그 얘기 있죠. 철갑선 거북선은 이순신 때 만든 게 아니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야온 얘기예요. 철갑선은
철갑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건 그 전에 만들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활용을 잘한 거죠. 이순신 장군께서 그런 철갑선을 가지고 활용을 잘한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수군이 배를 200척을 그렇게 만드는데 해군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배를 한 척 만들면 그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정상적인 제정신 박힌 임금이라면 배를 한 척 만들 때마다 그에 필요한 인원들을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해군이 이순신 장군밖에 만든 해군이 없다? 물론 훈련을 제대로 안 시켰을 수는 있어요. 해군만 대충 이렇게 사람만 인원 머릿수만 맞춰놓고 훈련을 제대로 된 훈련을 안 시켰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해군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10만 양병설을 이율곡 선생께서 주장을 했어요. 그죠? 왕이 왜 거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부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 10만 명을 각마다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군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군사 훈련도 받아야 되죠. 또 집회 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죠. 또 개인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 여러분들 어땠으면 예비군 가니까 짜증 나죠. 그 예비군 이틀 가는 것도 짜증 나잖아요. 저기 동대 한 일주일간 그 부대 들어가는 훈련 받고 이러면 짜증 나죠.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군사 훈련 받고, 물론 정예군이 있겠죠. 정예군이 있긴 하겠지만 가서 군사 훈련 받고 또 농사 짓고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쟁을 많이 하면 땅이 황폐화가 되죠. 왜? 농사를 못 지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딱 군대에 가 있고 젊은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죠. 그럼 농사를 누가 져요?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니까 어때요? 쌀 수확량이 확 떨어지겠죠. 그죠? 당연히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은 물론 정종가 도성을 버리고 위로 간 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엔 잘못했다고 봐요. 저도 좋게 보진 않는데, 일본의 어떤 스타일, 일본의 어떤 전쟁 스타일은 왕의 임금을 치면, 그러니까 임금의 목을 쳐버리면 끝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걔들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살아있으면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뒤로 가서 원군을 지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갔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지금 현대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걸어오잖아요. 청나라 군대들이 만약에 왔을 때 걸어오잖아요. 안 뛰어오잖아요. 차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거 하면 그렇잖아요. 한참 있다 오잖아요. 그죠? 게임은 맵이 작아서 금방 올 수도 있겠지만 저 위에서 걸어서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엄청난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30km짜리 갑옷을 입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게 고속도로가 있어도 힘든데, 그런 큰 고속도로도 없고 샛길로 그렇게 그 많은 군사들이 밑으로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역사에 기록된 임진왜란 기록도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그죠? 한 달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도성을 함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 그렇게 가서 몇 병이나 간다고. 중간중간에 성에서 전투를 하고, 분명히 아예 전투를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중간중간에 산발적인 전투를 하면서 그렇게 빨리 도성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산악지역이 많은 그때 당시 지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일본이 어디로 갔어요?
전라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당한 거 아니에요. 12척에 이순신 장군님이 그 딱 매복하고 있다가 작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천으로 해서 한양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작살난 거잖아요. 육군으로 가니까 선세가 너무 험하고 보급이 차단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배로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작살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임진왜란은 2년 만에 끝났대요. 2년 만에 끝나고, 그러니까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재정비해가 다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3번 4번 하다가 가장 마지막이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신 전투에서 이제 그게 마지막 전투인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끝난 거. 일본이 더 이상 대규모 군인들을 보내지 않은 거죠. 그게 짧은 기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7년 동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일본의 해적들이 산발적으로 와서 여자와 양식을 약탈해 가고 그런 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해군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최무선 장군 때부터 일본의 해적질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죠? 한국은 해군 수가 적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무역을 하는 상선 같은 것도 보호를 많이 하고, 한국이 아라비아 상인들하고 교역을 많이 했다는 거는 고려시대 때부터 그 교역을 많이 했다는 건 뭐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상선을 보호하는 군함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할 때 이상하게 고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걸 지금 친일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식민상관을 그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단적인 예로 지금 서울의 용산에 미군기지 철수했죠. 그죠? 그래서 뭉갠다 그랬죠. 뭉개고 시민공원 만든다고 했죠. 근데 아직도 안 뭉개고 있어요. 왜 안 뭉개고 있겠습니까? 친일파들은 일본군이 다시 와서 여기를 사용하길 바라는 거죠. 거기가 예전에 일본군이 한국 식민 통치할 때 군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본군이 다시 와서 거기를 주둔하길 바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뭉개도 될 텐데 안 뭉개잖아요. 그대로 아직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친일파들은 그걸 뭉갤 수 없죠. 자기들 어떤 자기들한테는 좋은 기억일 테니까. 그죠? 그 누가 누가 그 뭐라 그러죠? 토착 외구? 뭐 그런 얘기 하던데, 한국에,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런 스파이 같은 게 한두 명씩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뭐 다른 나라에 빼돌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 제가 보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은 난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그게 되죠.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초가집을 보고 정말 미개하다, 아프리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뭐로 시달려요. 그죠? 플라스틱 쓰레기하고 환경 쓰레기, 콘크리트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그죠? 요즘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친환경이잖아요. 그죠? 한국에 지은 흙집같이 친환경적인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쓰레기도 안 나와요. 100%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자재로 만든 집이에요. 물론 염세가 날 수는 있죠. 흙집이다 보니. 그리고 한국에는 최강의 온돌이라는 최강의 어떤 보온 시스템이 있죠.
맞아? 지금 온돌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죠? 미국에도 찜질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 오면 찜질방 가잖아요.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 온돌이라는 아주 고대부터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난방 방식이에요. 그죠? 최고의 난방.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한국의 건축에 대한 어떤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지금 다시 건축가들이 그 한국의 건축물들을 연구해 본다면 이것만큼 좋은 친환경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지은 건물, 진도 7에도 견디는 기와집이에요. 그죠? 지금 현대 건축의 어떤 건축 기술에 비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예전부터 세라믹 타일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 모든 좀 건축물의 대부분 외벽에는 세라믹 타일, 도자기 타일이 들어가죠. 한국은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고대시대부터 세라믹 타일을 썼어요. 굉장하죠. 너네는 현대에 대해서 썼는 거, 현대에 와서 썼죠. 근데 우리는 몇천 년 전에도 이미 세라믹 타일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친환경, 세라믹, 그리고 그 나노도 썼죠. 왜냐면 문종이 만드는 게 나노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필터 같은 거죠. 지금 자동차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문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웃을 수도 있지만 문종이 그거 만드는 게 나노예요. 그런 게 일종의 나노 기술이에요. 물론 나노만큼 안 작을지는 입자가 안 작을지 몰라도 그런 거 만드는 게 나노 입자 기술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노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지금 건축물, 고대 건축물 지금 50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도 있고, 목조 건물의 단점이 이제 불에 약하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백 년의 역사를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되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 콘크리트로 집 지으면 수명이 30년, 길어봐야 50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몇백 년 동안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은 한국이 그런 건축물을 짓고 있는 집이에요. 그게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루이비통 가방 같은 거 있죠? 사각형 트렁크 같은 거. 얼마 전에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 조선시대 황실의 어떤 그 물품들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트렁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루이비통 트렁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트렁크를 사온 건지 아니면 선물을 받은 건지 아니면 구매를 한 건지, 정확하게 그게 한국에서 만든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디자인은 한국 디자인이었어요. 한국에서 문종이 같은 걸로 만든 디자인이었는데, 그 트렁크 모양이 그 루이비통 같은 데서 주는 손잡이 달린 가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러면서 똑같다 이러면서. 외국 애들이 보면 아시아 문화를 이렇게 무조건 디자이너들이 무시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렇게 보면 디자이너들은 감삘이 딱 오는 게 있거든요. 물론 똑같이는 안 만들지는 몰라도 그 환복 라인이나 곡선이나 이런 거는 걔들도 참고를 많이 해요. 왜 안 해요? 그죠? 왜냐면 아시아 문화권이 역사가 더 오래됐거든, 서양 문화보다. 일례로 1900년도인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 영국 보면 굉장히 앞선 나라 같죠. 영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프랑스 공주가 영국으로 시집가기 전까지만 해도 손으로 고기를 먹었어요. 포크, 나이프 이런 걸 안 썼다고요. 그건 한 1900년도 이후에 썼나 그랬을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자존심이 굉장히 세죠. 왜냐면 걔네들은 그 나라 그런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근데 고대로부터 숟가락 젓가락을 썼던 민족이죠. 우리는 밥을 손으로 먹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도 설령 나무로 숟가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숟가락 젓가락을 기구를 썼어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시아 문화가 훨씬 월등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기면서 약간 역전이 됐죠. 아시아 민족들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서양 사람들의 어떤 큰 그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항상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전쟁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중국은 전쟁을 할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일본은 항상 한국을 놓고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생각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이용을 해서 아시아 인구를 줄이는 거죠.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일본에 기술을 지원을 해주고,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를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훨씬 수월하게 아시아를 지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핵폭탄을 맞은 패전한 이후에도 독일과 일본이 서양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독일은 막 뭐라 하고 찍어 누르고 막 욕하고 히틀러 욕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한테는 안 그래요. 기술 이전도 해주고,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해주고, 물론 전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이 그 이후에 쭉쭉 뻗어나가는 어떤 스타일, 그런 거 일본을 대우를 더 해주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서양 사람들과 일본이 결탁을 한 어떤 큰 그림이 아닐까. 근데 일본이 이제 배신을 때린 거죠. 기술 이전 해줬는데 이제 미국까지 잡으러 간 거죠. 미국까지 잡으러 갔다가 개피를 본 거죠.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살을 내는 뭐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일본은 지금도 반성을 안 하죠. 그 전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죠. 패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목을 빳빳이 들고 다니죠. 그죠? 미국하고 할 때도, 뭐 협상할 때도, 물론 외교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건 있지만, 미국이 뭐라 하면 고개 빳빳이 들죠. 한국하고 좀 다르죠. 그죠? 우리 조상들이 비록 근대화에 늦어서 물론 이렇게 상업을 전시하다 보니까 돈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채권도 발행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정말 형편없는 군함 비슷한 것도 하나 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식의 했었는데, 그 판단을 어떤 정보가 부족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뭐 지금 봤을 때 뭐 그런 것 같고, 세계는 굉장히 넓었는데 한국이 알고 있는 나라는 뭐 중국과 일본 외에 별로 없었다. 그죠? 그리고 약간 의지하는 인구 자체가 적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죠. 전쟁을 하다 보면. 왜? 인구가 계속 생산이 되진 않으니까. 그죠? 자꾸 젊은 사람 죽어나가니까 인구가 늘어날 그게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 밀라는 또 일어나고, 그죠? 어떤 나라가 망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이 이렇게 많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저수지를 안 만들고 뭐 그랬다는, 한국은 풍수지리 사상을 믿죠. 풍수지리 사상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는다든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뭐 건든다든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수지가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뭔가를 모르겠어 물길을 막는다든지 그런 게는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또 기우제를 지내면 또 비가 오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조상에게 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뭐 부처님한테 가서 불공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조선은 조상님들한테 빌었던 거죠. 우리 조상님들한테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죠? 지금도 비 오는 건 해결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비 오면 대책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대오나 해놓은 것도 물 썩어 간다고 저러는데, 저런 소리 많이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죠? 지금도 비 오는 거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인공강우 해봤자 잠깐 오는 거지, 인공강우로 그 강우기 그 강물을 다 채우지는 못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국 산불 나고 해봐요. 하늘만 보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도 21세기에도 비 안 오면 하늘을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일본의 어떤 식민 역사, 이게 맞는지 아닌지 뭐 공부를 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누군가가 일본의 식민 역사를 한국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서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믿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고대 조선시대 아이템 그 이전의 아이템으로 굉장히 제가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떤 일본이 식민시대 때 역사를 조작이나 날조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다시 일본이 한국을 넘보는 그런 역사는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과 우리 젊은 친구들, 앞으로 태어날 젊은 친구들도 게임하고 이런 것까지 뭐라 하진 않아요. 닌자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일본 게임 좋아할 수 있고, 닌자 좋아할 수 있고, 바이오하자드 게임 할 수 있고, 일본 유니클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죠. 그죠? 소니 그 핸드폰 사서 써,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일본의 식민 역사, 아픈 역사지만 가슴속 깊이 이렇게 새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할 과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